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의 저자 이혜미 기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책 얘기 하기 전에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7월 29일 저녁 8시부터 책걸상 시즌3 제작비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 라이브 이 옵션 달려있는 거 구매하신 분들만 접속하실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후원자 중에 일부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함을 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 들으시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다가 좀 비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내일 오후 8시에 JYP, YG, 박평, 그리고 HB 혼비님까지 이렇게 네 분이서 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자, 이혜미 기자 지난 시간에 분량 확보를 못해서 되게 억울해하는. 그리고 분량 확보보다 이렇게 책에 이런 훌륭한 내용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네. 이번 시간에 좀 합시다. 네. 그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개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반자본주의 적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보면은 자본주의 퀴즈. 저 89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면서 뭔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별로 의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하면서 뭐 미소 짓는 것도 또 자본주의 미소 짓네. 그런 자본주의가 너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빠?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물론 자본주의의 어떤 굉장히 뭐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너무 익숙한데 뭔가 그래서 금융을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자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는 누가 배워서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생존 감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를 자본주의 퀴즈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이신문을 읽는 것도 조금 생소한 장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저의 뭐 직업적 특징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부캐를 희망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물권이라던가 페미니즘에도 굉장히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원격으로 하는 뭐 모든 거에 별로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뭐 이런 식의 MZ 세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MZ 세대가 체화하고 있는 어떤 삶의 양식을 반자본주의적 뭐 생존 기술, 반자본주의적 분투기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하는 세대가 어떻게 꽁냥꽁냥 사부작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 경험을 빌어가지고 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의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에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끌로 투자도 하고 아파트도 죄송해요. 내 말이 내가 아파트도 지금 사고 던지고 싶은 질문이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반자본주의적이냐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적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 적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적이라는 게 그게 완전체가 아니고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네네. 반자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의 일종의 순응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이 평이 약간 되게 갈려요. 이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일견 모순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철학이 있고 주체적으로 하려는 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솔직히 뭐 이렇게 막 요가하고 막 비움 이렇게 실천한다 미니멀리스트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주식창 켜면서 내 행동을 보면서 나를 좀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속 시원하다, 고맙다 이런 말 먼저 해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MZ 세대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완결성이 어느 세대든 자기 완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들이 어느 세대나 가지고 있는데 그 MZ 세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종이신문을 본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조축을 하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책에 백미란 생각이 들었는데 29살에 서울 아파트를 샀다. 아, 그 제목이었으면 더 잘 팔렸을까요? 네, 영끌을 해서 진짜 영끌을 해서 그리고 저금리와 레버리지는 나의 무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연대, 자본주의적 행동. 그리고 나는 재택근무가 편하다. 맹신한다. 네. 그리고 나는 노동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데 부캐는 나를 숨쉬게 하는 탈출구다.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부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나 배운다. 왜 젊은 여자에게는 못 배우나? 왜 유튜버에게는 못 배우나? 그리고 나는 막 그 MZ 세대가 자기 개발에 뭐 몸이 단 세대라는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 다른 방식의 자기 개발 서사가 필요하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동물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이혜미 기자의 경험과 이혜미 기자가 본 MZ 세대에 대한 관찰과 평가 등등이 버무려져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YG가 어떻게 저렇게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 목차를 보면서 대충 소제목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지금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근데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그럴듯했습니다. 네. 네. 마치 대본 써서 읽는 것처럼. 그 지금 아까 이제 저도 이게 어느 부분이 반자본주의적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듣다가 제목 후보가 네. 떠올랐어요. 제가 이게 책 나오기 전에 이런 회의를 했으면 그랬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퀴즈에 요즘 자본주의 적응기. 오. 보니까 분투한 거보다는 아니 분투했지. 분투는. 난 근데 그게 반자본주의적 하려고 분투한 게 아니라 반자본주의적 분투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생존하려고 분투한 거죠. 같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게 이제 한 200살 넘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래된 자본주의, 옛날 자본주의가 있고 뭐 신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냥 그런 네, 거 모르겠고 네. 하여튼 현재 대한민국이 요즘 자본주의 나는 지금 현재 여기를 살고 있고 나는 20대 30대니까 자본주의 퀴즈의 요즘 자본주의 적응기 같은 게 오히려 컨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혜미 기자님 만나면 여쭤보려고 그랬던 대목도 있는데 너무 개인을 많이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게 앞으로는 뭘 팔라고 이제. 네. 그런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근데 느끼셨어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팔 거리는 많아요. 왜냐하면 호기심만 살짝 나게 했지. 막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렸을 때 되게 약간 가난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활 낭만적인 대학생활 같은 거 사실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정말 돈 하면서 뭔가 생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 책이 아니죠. 책이래. 집. 네, 네. 아파트죠. 아파트죠. 서울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외곽에 네.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드디어 네. 20대 말에. 네, 네. 그리고 뭐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애를 낳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 네. 뭐 등등등의 이제 방금 이런 얘기들이 다 책의 한 소재로서 지금 네.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재밌게는 읽었는데 네. 너무 자신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좀 걱정하는 주변 분들은 없었어요? 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에세이라는 거를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로 취재나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 근데 그게 나를 가장 안 드러내도 되는 글쓰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에세이도요. 본인 하나도 안 드러내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저희가 극혐하는 계열이죠. 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구름 잡는 얘기만 아.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전 초반에는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만 엄청 쓰는 거야. 아. 그런 사람들 있고 취재하지 않고 민폐형이죠, 민폐형. 취재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별 내용도 없이도 에세이는 쓸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제가 아직까지 그 요령은 심지어 제가 그런 책 중에 많이 팔리는 것도 많아. 아, 뭐 저를 뭐 많이 드러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다들 자기를 팔아가지고 네. 브랜딩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애들 왜 그래?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항해가지고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선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근데 뭐 문제가 될까요? 뭐 아니, 제가- 아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 않는 본인이 거죠. 부담스럽지 않으면 네, 됐는데 전혀 문제가 네.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네. 일반적으로 저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드러냈다는 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뭐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뭐 시시콜콜이 다 썼냐라고 하는 반응은 없더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이었던 네.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나 봐요. 아니 아, 그리고 진짜 그런 부분 생각을 전혀 네, 안 저는 생각 안 했었나 보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YG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에 어렸을 때 가난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20대 내내 되게 꽁꽁 숨겨왔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그 사실 착취도시 서울에서도 꽁꽁 숨겨왔었다라는 맞아요. 대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의 약간 어린 시절을 아무도 유추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너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이 표현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너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지 몰랐어. 약간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위장에 능했던 건데 가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굉장히 해방되더라고요. 그 기사와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거를 쓰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가난했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라던가 이 사회가 바라보는 가난, 그 되게 무신경하게 가난을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분노하는 힘으로 썼는데 한꺼풀씩 말할수록 나 스스로가 되게 좀 해방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가 가난했다는 걸 고백했고 착취도시 서울은 그래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묻힌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좀 가난했고 그러고 나서 이 자본주의 키즈로서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일상적으로는 분투하면서 네 어떻게 이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는가를 좀 썼고요. 네 저를 많이 판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뭐 이제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넘었습니다. 네. 네. 뭐 문제 되겠어요? 아니요, 문제는 전혀 안 문제 되고. 될 것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방금 말한 맥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건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쓴웃음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의 학자금 대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이혜미 기자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네. 온갖 그 장학금의 기회를 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네. 역설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응원해주는 위치가 됐죠. 농반 진반으로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하려면 이렇게 나처럼 확실하게 가난해야 되나봐. 어중간하게 가난하지 말고. 맞아요. 뭐 이런 대목 읽으면서 그게 사실 지금 한국 사회 복지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차상위 계층의 네.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과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탁 또 대놓은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감도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더라고요. 그 자기 세대에 네. 대해서 꼰대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싫었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이제 아까도 쓰셨는데 뭐 계열이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저 그 책은 제대로 읽진 않았는데요. 아, 네. 그러면 뭐 K를 생각한다. 이건 혹시 보셨습니까?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뭐 있지 또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K를 생각한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읽다가 말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인터뷰나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 90년대생이 온다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80년대생이 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거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어떤가요?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인데 그 책은. 그 저는 대통령의 안목을 좀 의심했다니까요. 아, 진짜 읽어보고 추천하신 게 맞나.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추천하신 책들은 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본 책이 90년생이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 사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왜냐면 좀 음. 취향이 안 맞아요, 음. 우리랑. 그 책은 어떻게 다루나요? 90년대생을. 저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일단 그 세대 구분 아까 그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YG도 이게 세대 그게 뭐 그런 담론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하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X세대다 뭐 무슨 MZ세대다 하더라도 그들이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50대일 때가 또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저는 요즘 애들은 왜 저래라는 느낌을 사실 안 받거든요. 이런 얘기 난 잘 안 하는데 젊게 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젊었을 때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 내가 20살 때 모습이랑 지금 20살들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다른다는 거지? 그리고 막 그 영어로 된 문서나 뭐 외국에도 보면은 무슨 세대 구분해가지고는 뭐 무슨 베이비붐 세대 뭐 네네네. 무슨 X 세대 뭐 무슨 밀레니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잔뜩 써놨잖아요. Z 세대의 특징에서 쭉 써놓은 걸 보면 뭐 약간 그럴 듯하게 나는데 그냥 굴한데 이런 느낌을 네. 더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JYP나 제가 느꼈던 거고 사실 저는 이혜미 기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또 듣고 싶네요.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그 20대나 30대 초반에 비해서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자본주의 키즈라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네. 네,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되게 제가 20대 때나 30대 한 초중반 때는 뭔가 이렇게 그 똑똑한 척은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생활력이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에 비해서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게 좀 적었기 맞아요. 때문이 아닐까? 그런 걸 수 뭐 있었죠. 우리가 설마 굶겠어? 뭐 어딘가 뭐 직업을 구하겠지. 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디 가서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밥벌이를 할 거야라는 거를 거의 디폴트로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다른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JYP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씩 출처 안 밝히고 써먹는데 JYP가 그때 화장실 비유를 들었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지금 50대인 JYP나 지금 40대인 제가 자라왔던 가정은 항상 화장실이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역이나 혹은 터미널의 화장실이 계속해서 좋아졌어. 성장과 함께 화장실이 계속 좋아졌어요. 집에 화장실도. 네, 집에 화장실도. 터미널은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그때 JYP가 우리는 이렇게 화장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과 함께 성장을 해왔던 거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걸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일상 뭐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니까 당연히 나의 삶도 같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실제로 계속해서 나아져 왔으니까. 네. 물론 이제 개별의 그 삶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은,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혜미 기자 또래는 계속 이미 좋아진 화장실 이미 화장실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발을 딱 헛디디면은 내 화장실만 나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그 이혜미 기자 또래 혹은 20대들은 정말 세상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구나라는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나도 지금 20대 중반 후반 뭐 이혜미 기자 또래라면 저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고 뭐 저축을 어떻게 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그냥 하면서 뭐 그냥 헐렐레, 칠렐레, 팔렐레 하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젊은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 거지. 저는 이거 쓰면서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세대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저희는 뭐 10대가 되고 화장실의 성장과 달리 화장실의 발전과 달리 저희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계속 들었던 사회의 분위기는 한국 사회의 저성장, 사회는 저성장하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다른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랑 같이 성장해 왔는데, 네. 그 이혜미 기자 또래 같은 경우는 나는 성장하고 우리는 성장하는데 네. 자꾸 어른들은 사회는 저성장하고 저성장이래. 있다. 예, 어떡하냐. 그래서 항상 우리 세대에게는 당군 이래로 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뭐 첫 세대 뭐 이런 낙인들이 계속 붙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굉장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굉장히 뭐 금융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키즈로서 어떤 체화된 금융 감각을 가진 우리로서는 약간 직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 기회다 혹은 이 저성장이라고만 듣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다라는 거를 찰떡같이 캐치를 하는 거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YG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세상에 대해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그거를 사실 좀 의도했던 게 뭐냐면은 맨날 뭐 이 친구들이 뭐 30대 뭐 영끌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디어, 특히 저도 미디어 종사자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계부채가 얼만데 이 사람들이 뭐 영끌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꼭지네 만에 막 이런 식의 보도와 댓글들이 막 난무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키즈들이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상화라고 해야 되죠. 근데 대상화적 묘사를 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불편해가지고 얘네들이 제가 그리고 얘네들이 왜 영끌을 하는지 설명을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었고, 동시에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 만나면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뭐 미국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테슬라를 사고 뭐를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굉장히 잘 아시는 듯하게 설명하는데, 이미 요즘 애들은
예전에 몇 달 전에 테슬라 사놨다가 몇 배 먹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 가소로운 거죠. 그런 네. 얘기 들으면. 얘네들은 아예 유튜브 통해 가지고 뭐 해외 트레이더들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거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서 생방 보면서 막 들어가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고 있는데 한 3달 뒤에 어르신이 밥 먹으면서 너 테슬라 샀니? 뭐 너 차 사지 말고 테슬라 같은 거 사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저는 이제 사회생활 되게 잘하는 편이라가지고 나는 테슬라로 이미 몇 배 먹고 나와가지고 네. 테슬라 계약했는데. 테슬라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미 산 건데 액면 분할 다 하고 나서 사라고 하는 거를 보는 그런 약간 사이다 같은 거를 쓰고 싶었달까? 네. 그래 가장 사이다가 네. 그래서 저는 구성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성 부분이 있어요. 네. 2부를 앞으로 뺐어야 됐어. 2부요? 2부 나는 2017년에 집 집 샀다. 정부에서 다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집 샀다. 그래도 저희가 착취도시 서울을 썼는데 1부부터 그걸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무슨 투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요즘 영끌해서 집 사는 거를 막는 정책을 자꾸 정부가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시겠네요. 또 훅 들어오는 지금 정부 책 얘기하다가 정부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의견이지. 아니 근데- 자기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아니 그 곤란한 질문이니까 그럼 답하지 말고 그 사실 책에 자세하게 써놓았으니까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네. 집을 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망을 알겠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평생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주거 환경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정한 그 곳에서 살 게 아니라 여성 혼자서 낯선 서울에서 사니까 맞아요. 뭔가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은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20대 후반에 진짜 한 집값의 70% 정도 대출 땡겨가지고 맞아요. 이제 있는 돈 뭐 적금 다 깨고 이게 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딱 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걔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서 그 반지 앞방에 그 찝쩍거리고 막 문 두드리고 가서 막 그 괴롭혔던 글맛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만다 아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야기를 해봐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반자본주의 적을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그 집을 산 게 2017년 7월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5월에 들어섰으니까 그때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이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라고. 네, 해서 다들 이제 집 안 사도 다들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 뭐랄까요, 그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이제 평생 무주택자셨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을 저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그때 이상하게 저금한 돈이랑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뭔가를 산다면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그 뭐랄까요, 그 부동산 막 돌아다니고 하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좀 안정되게 고양이를 좀 입양해가지고 서울에 정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 하나였어서 그래서 반자본주의적으로 동기는 일단은 반자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쭉 알아본 다음에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외곽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89년생인데 88년도에 준공된 주공아파트 대단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진짜 저도 좀 놀라는 게 뭐냐면 7월에 샀는데 그때 파리 대책이 아마 좀 처음으로 약간 좀 위력적인 대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차례, 20여 차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좀 파리 대책이 그 LTV 쪼이고 했던 그랬는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제 소위 진짜 영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용대출 이런 건 안 썼지만 모든 적금 청약 다 깨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겨우 계약금 내고 막 했는데 7월 달에 계약했는데 파리 대책이 나와가지고 LTV를 쪼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은행이랑 막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랑 다 해가지고 나는 계약서를 먼저 썼는데 나도 해당 사항이 있냐. 네, 근데 이 정부에서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한때 엄청 뭐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또 매수자들 사이에서 엄청 떠돌아가지고 소급 적용되는지 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게 제가 했던 거는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이라고 70% 지금도 몇몇 지역에 한해서는 60% 70% 대출 나오는 거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70%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바뀌었죠. 그때 뭔가 정부 정책이 확 바뀌면서 결국 그 집을 못 사고 지금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으면 더 재밌는 책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더 분노했다. 그랬으면은 YT와 공저 같은 거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YT님? 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분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없거든요. 네, 자, 방금 이혜미 기자가 아주 간략하게 그 대목을 언급을 했는데 재밌어요. 이 책의 제일 큰 미덕은 재밌다는 겁니다. 일단. 네, 재밌어요. 굉장히 나름 진지한 주제들 그리고 어려운 까다로운 주제들 혹은 논쟁적인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심지어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발끈하거나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러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 것 같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키득키득 대면서 그래 뭐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뭐 나도 일부는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집 큰 동거인에게 막 시시콜콜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그 책만 읽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막 거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혜미 기자 책을 읽으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새롭게 알거나 혹은 재밌는 대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라고 하는 젊은 기자가 쓴 책인데 요즘 20대 30대들은 이렇대 하니까는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저희 이제 큰 동거인도 가장 놀라면서 저를 타박했던 건 집산 대목이었고. 그 얘기는 왜 했어? 욕 먹을 게 뻔한데. 욕 먹었죠. 왜냐면 계속해서 저희 집 큰 동거인은 막 사자고 막 했었는데 제가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못 사고 막 그랬던 패턴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2부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2부가 제일 재밌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이혜미 기자랑 앞으로 더 이제 친해지면은 이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선배들을 많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약간은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JYP도 모시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자, 이렇게 모시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더 이상 모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어딘가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혜미 기자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를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 생활력 강한 이들에게 붙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 보면은 어른답지 않은 어른에게 네. 우리 방식대로 복수하는 법. 네.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Z 세대 그러니까 이혜미 기자 세대가 조용하고 우아하게 시끄럽지 않게 주류로 전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혜미 기자와 이혜미 기자 또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노선을 정하는 거지. 내가 이쪽으로 이 세대에게 붙을 것인가 아래 세대가 붙을 것인가를 하다가 역시 X세대 다운. 네, 아래 세대에 붙을 때 네. 내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YG 윗세대는 내일 모레 은퇴하고 이제 다 끈떨어진 사람들인데. 끈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래에 붙어야지. 여전히 그들이 한국 사회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완전한 권력들을 기득권이죠. 다 쥐고 있죠. 완전한 기득권이죠. 물론 이제 윗세대들을 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다 일반화하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세대들 중에서
상층에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려고 꿈꾸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빈 구석이 있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이혜미 기자 세대에 붙는 게 나의 생존을 도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붙여줄까? 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쪽에 붙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 얘기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소위 MZ 세대라는 사람들한테서 결국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의 어떤 다른 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몇 주 전에 94년생 86세대에 대한 희망을 버렸거든요. 네, 94년생 K를 생각한다를 쓴 이제 임명목 씨를 모시고 우리가 K를 생각한다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이제 물론 그 임명목님의 86세대나 혹은 그 한국의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임명목님은 자기 또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회의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 세대가 이제 윗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윗세대를 대항할 만한 혹은 대체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되는 세대인지에 대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K를 생각한다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 이혜미 기자의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에서는 우리 세대가 충분히 기성세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런 낙관이나 희망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좀 베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임명목 작가가 왜 그런 진단을 하는지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속한 세대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어떠한 수단이나 집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온라인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 86세대는 얼마나 강력해요. 자신들이 청년이었을 때의 나라를 바꿔봤다라는 그 강렬한 어떤 집단적 기억이 몇십 년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회의적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86세대와 같은 방식을 도모할 것이냐 그러면 회의적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체화해 온 이런 시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세상을 전복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도구도 없고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는 있지만 전복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몇면에 드러나 있어요. 그게 책에서는. 사실 엄청 무서운 얘기죠. 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네. 예전에 누구였죠? 황지우 선생님이었나? 시간의 복수를 뭐 받는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좀 시간은 젊은이들의 편이죠. 무조건. 네, 이 책 안에서도 그 뭐 집 매수기라던가 여러 가지 면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도 사실 이 34년 살면서 소위 말하는 꼰대나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직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가 될 누가 알았겠어요. 저한테 5년 전에 무례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 책에 익명으로지만은 박제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결국 시간이나 발언 권력이라던가 경제적 권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를 주류로 부상하는 기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표지에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 조용하게 이긴다, 우아하게 바꾼다 이런 거를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조용하게 이긴다, 우아하게 바꾼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익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자취방에 문 두드리던 그 이상한 치안 같은
젊은 남자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첫 번째 아파트 살 집 살 때 때 그 전 집주인, 네. 매도인 그 할아버지, 네. 약간 꼰대 같은 할아버지, 뭐 그리고 강연 요청 받았을 때 커뮤니케이션 했던 또 그 초청하는 네. 아니 이렇게 젊은 여자한테 우리가 강연을 꼭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강연을 위해서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경험이 일천하고 어리다고 네. 예비 모임까지 했었는데도 그냥 강연 연자 그 목록에서 빼버린 네. 케이스 같은 것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많은 하여튼 여러 사람의 이 꼰대랄까요? 젊은 꼰대, 늙은 꼰대 여러 사람 나오고 이혜미 기자한테 이제 분노를 유발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반대로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한 수 배웠다. 큰 이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스토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를 감동시킨 어른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책에 아니, 안 썼을 유일하게 뿐이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 나오죠? 그 김혜영 기자. 아, 네. 저의 사수인 것 같아요. 팀장입니다. 네. 아.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있죠, 있죠. 괜찮은 어른들도. 저를 만든 어른들이 계시죠. 그죠. 네. 예. 있긴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다른 컨셉의 책을 쓰실 때는 좀 이제 온화하게 쓸까요? 그런 것도 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온화하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들을 이렇게 또 한번 모아가지고 빨아먹는 거지. 아, YG께서 제 또래 때 1년에 한 권씩 책을 출판하신 네, 비법이 뭔가 있으시네요. 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시리즈처럼 네. 해가지고. 아, 그거 근데 굉장히 방금 그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JYP가 굉장히 좋은 기획 아이템을 던져준 거예요. 그런 책이 더 잘 팔려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평소에 별로 그냥 뭐야 저 꼰대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뭔가 한마디 딱 해주고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역시 어른은 어른이구나. 역시 경험은 못 속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꼰대들이 또 그런 책 좋아하면서 산다 또 나를 칭찬해 준다고 자,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우동 한 그릇이잖아. 아, 그 우동 한 그릇 어렸을 때 그 우동 줬다는 미담. 아 그렇네요. 하여튼 뭐 농담인데요. 어쨌든 이게 보면서 진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씁쓸한 거죠. 찔리기도 하고 네. 씁쓸하기도 하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꼰대 짓을 하며 살아왔던가.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수많은 그 자리에서 만났던 90년생, 막 80년대생, 뭐 2000년대생 이런 친구들한테 난 어떤 상처를 줬을까 이런 건 이제 틈틈이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저도 계속 나는 혹시 어떤 카테고리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한편으로는 생각. 나도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옛날에 20대 30대에 정말 욕하고 싶었던 꼰대들 그들이 나한테 했던 이 황당무계한 짓거리들에 대해서 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책 한 권 쓸 수 있었는데 그걸 나 왜 안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저는 책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때 저는 다 들이받았어? 들이받았어. 과외 선생님 그 과외하는 집에 네네.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네, 그 학부모, 학부모. 그분도 정말 제 기분 나빴죠. 네. 재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가요? 제가 좀 유난하게 이런 케이스에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는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유난하지 않아요. 그쵸? 많이 생각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평범한 거를 유난하게 꼬집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YG나 JYP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이 겪었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일까지 점도 추가됐을 있었겠죠. 거니까 네. 충분히 뭐 평균치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치. 네.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활약, 많은 또 저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책 쓰는 기자가 되었으니까 진짜로 1년에 한 번씩 책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권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에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그 선배랑도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선배인데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500자짜리 기사만 쓰는 기자는 고민이 딱 500자짜리고 오. A4 한 장짜리나 A4 두 장짜리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고민의 폭이나 깊이가 A4 한 장이나 두 장에 머물고 책 한 권을 쓰는 기자는 고민의 폭이나 깊이가 책 한 권짜리가 된다. 그래서 강량구 기자는 책 쓰는 기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신.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책 쓰는 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혜미 기자는 이제 알아서 이제 그런 기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그 취재를 통해서 쌓인 소스를 또 좋은 책으로 착취도시 서울처럼 하기도 하고 또 이번 자본주의 기재 반자본주의적 분투기처럼 본인이 사회에 발언하고 싶은 내용을 본인의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갈무리해가지고 내는 책은 또 책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책 쓰는 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이런 게 꼰대인 거죠. 예, 아마 또 애청자분들 중에서 YG 또 저것도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하실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는 뭔가 다른 종류의 책을 쓰시지 않을까. 앞에 지금 두 권이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새로운 또 장르, 새로운 스타일의 책도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